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문화영상학과 최재모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이 작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1577년에서 1640년까지 생존했던 작가이며 바로크 시대의 가톨릭 수호 성향의 화풍을 띠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창조하였는데요. 그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틴토레토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느낌이나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역동적인 묘사나 구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화려한 색채 또한 매우 좋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는 살찐 여인의 모습을 선호하여서 그 모습을 작품에 많이 나타낸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인데요, 그는 1598년에 화가가 된 후에 자신의 기반을 닦기 위해 1600년에 이탈리아로 가서 8년 동안 체류했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본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1608년에 급히 고향으로 돌아온 뒤 1610년에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안트베르펜 성당의 십자가의 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고 결합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냈는데요. 건장한 체력의 인물들은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예수의 꺼져가는 육신의 창백함과 병사들의 혈색의 대조는 틴테르토의 십자가 처형을 떠올리게 하며 대각선의 구조와 명암의 처리 방식은 카르바조를 따랐고 나뭇잎의 세밀한 묘사와 군인이 입고 있는 갑옷의 반짝이는 질감은 플랑드르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사용한 여러 가지 양식적 기법들이 작품 속에서 잘 어우러져서 사실감과 힘 그리고 역동성이 넘치는 이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대각선 구도 아래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요. 예수 주위에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9명의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밀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받쳐 일으키기도 하고 앞에서는 밧줄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사나이들은 모두 거대한 체구의 남성들인데요. 그들의 힘은 응축된 근육과 역동적인 자세로 더욱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대각선상에 놓여서 강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못 박혀있는 예수가 지금 보시기에 그닥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이유는 예수의 완벽한 인체 비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지금 죄인처럼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조각처럼 마치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십자가가 보시기에 무게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 보이죠? 이 작품 전체가 근육과 심줄이 팽팽히 붉어져 나와 강하고 힘찬 동작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성이나 비극보다는 지금 저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시선이 간다고 합니다. 이 작품 외에도 유사하고 다른 다음 작품이라 볼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아까는 세우는 거였지만 지금은 내리는 거죠. 반대입니다. 앞의 그림보다 정적이고 약간 이탈리아의 여행의 성과가 반영된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아까랑 다르게 아까를 잠시 보시고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라고 하는 라오콘을 연구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법은 또 마치 카라바로의 화풍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최영환 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지우, 이즈키, 펑팅, 허정준, 문선미, 유경민, 황수빈, 문민준, 김현준, 한승수
사람 많아요. 11명인데 다음 주가 이제 수업으로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는 기말고사죠. 그 원래 학교에서 기말고사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거는 14일부터인데 그렇다고 20일 날 볼 수는 없고 볼 필요가 없어서 학교 공식 중간고사 주간보다 하루 먼저니까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12월 13일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상징주의 하다가 말았죠. 상징주의 얘기 계속 할게요. 자, 예술의 절대화라는 제목이죠. 예술이 점점 그 지위가 상승해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탈해서 이제 그 예술을 이해하는 소수의 그룹들에게만 환영받는 그런 예술이 성립이 됐고 부르주아 사회 안에서도 대다수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예술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중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의 끝판왕이 이제 상징주의죠. 근데 우리가 상징이라는 거를 중세에도 제가 상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중세 상징주의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눈앞에 A가 있어도 그게 사실 A가 아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옛날에는 상징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창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어떤 종교의 그 관습 속에서 원래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징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중세 그림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축 자체가 천국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고 백합은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고 이런 식으로 또 황금색은 천국의 색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상징주의 시기는 그런 종교적이고 보편적인 상징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개인적인 그야말로 본인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본인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순전히 주관적인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감각적인 여러 가지 사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의 무언가 하고 1대1의 상징을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너머에 있는 그게 뭔지를 누구도 알 수 없고 사실은 명확하게 그게 뭐다라는 말을 내리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긴 한데 A가 아니라 다른 거를 분명히 의미하긴 하나 중세 때처럼 그게 정확하게 뭐라는 것이 없죠. 그냥 숨겨져 있어요. 기호만 있고 눈앞에 있는 감각적인 사물들만 나열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감각적인 사물들을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 감각적 사물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만 나열하는 기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상을 초월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정작 그것들이 어떠한 감각적 사물을 보고서 그런
상징을 만들어냈는지 관객은, 독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주관적이다. 작가가 그냥 지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상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딱 숨어서 마치 자기는 그냥 어떤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장면을 그냥 보는 거, 그것이 자기의 포지션인 것처럼, 특히 이제 랭보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 시도 그렇고 그 앞에 시도 그렇고 화자는 그냥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상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엉뚱한 장면을 보고 있고, 또 처음 봤을 때는 일상적인 광경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읽어 나갈수록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적 감각과 그 감각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X, 이거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시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와 외부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외부 세계가 바깥에 있고, 그리고 예술가의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나는 진짜 이런 광경들을 봤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정신 세계를 외부 세계에 말하자면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일상의 세계가 아니고 시인이 새롭게 자기의 정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창조된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징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죠. 네. 제가 랭보의 시에 대해서 이제 창난, 그러니까 감각의 창난, 그러니까 랭보가 바이앙이라고 스스로를 바양이라고 견자라고 지칭했다 그랬잖아요. 견자라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나는 그냥 모든 거를 보기만 해. 근데 부르주아 사회에 무미건조한 일상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본다는 거죠.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각의 창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수한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슨 학습이 아니고 그런 지적인 것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일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약간 미친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반부르주아적인 어떤 사회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랭보와 베를렌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을 먹고 정신을 잃게 스스로 정신을 이제 잃게 만든다는. 사실 나중에 20세기로 넘어가면 1960년대 히피 문화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피들도 사실 부르주아의 사회 질서에 반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 가부장적 문화에 반항하고, 어떤 성의 억압에 반항하고, 어떤 정치적 보수주의에 반항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막 자유롭게 살고, 가족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환각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슨 버섯, 환각적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마약 사용하고 LSD 이런 거 사용하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하고 되게 달라서 우리는 사실 그 문명이 되게 노숙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냐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중엽까지는 소위 그 부르주아 사회 질서라는 게 견고했어요.
19세기도 특히 더 견고했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너무 견고하고 사실은 서구가 이때는 한창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제3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서구가 그 부를 이제 늘리고 있고 모든 것이 너무 견고하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인 거죠. 아직은 전쟁 같은 게 별로 뭐 국지전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왜 프랑스어로 벨 에포크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네 입장에서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강고하니까 뭐 보들레르나 랭보나 뭐 말라르메나 이런 사람들 거기 저항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사실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일탈, 뭔가 막 사는 것 같은 그런 행태로 나타나지만 그거를 예술적으로 미화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예술가로서 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랭보가 그 베를렌느가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돈이 뭐 시인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은 좀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 집에 얹혀 살았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랭보가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모름지기 그런 부르주아 사회 질서하고 무관하게 그걸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부르주아들한테 꼼짝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베를렌느가 랭보를 만나서 이제 일탈을 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게 통했는데 사실은 21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르주아 사회는 더 이상 그렇게 견고하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 안에서 엄청난 양분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부의 극단적 편중이 일어났죠. 부르주아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사회, 물론 예전에도 부의 양극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어떤 부르주아 사회를 통일하는 어떤 가치 같은 게 있었죠. 보편적 가치.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보편적 가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돈으로 이제 다 왕랑화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히피족까지 이어져온 그런 일탈로서의 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매력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는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옛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견고하지 않고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게 좀 없죠. 돈 말고는 이제 없어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60년대 히피들만 하더라도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랭보라든지 그 세기 말의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20세기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도어스라는 그룹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세요? 아는 사람? 근데 비틀즈는 알죠? 근데 비틀즈는 다 알죠. 비틀즈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도어스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도어스도 한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19세기 상징주의의 유산이 사실 20세기에도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나오지? 이메일이 왜 갑자기 네, 왜 중국말로 돼 있죠? 중국 학생이 검색했나? 이 그룹이에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 그룹은 이제 비틀즈와 굉장히 다르게
비틀즈는 굉장히 명랑하고 이제 따뜻하잖아요. 근데 도어스는 굉장히 어둡고 파괴적이고 우울한 노래로 되게 유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더스 언더 스톰 같은 노래, 그 폭풍 속의 기사들 같은 노래인데 수도를 안 넣어줘. 그럼 물이 귀하지. 뭐 이런 스타일. Riders on the storm. Into this house we're born. Into this world we're thrown. Like a dog without a bone, an actor out alone. Riders on the storm. There's a killer on the road. His brain is squirming like a joke. Take a long holiday. Let your children play. If you give this man a ride, sweet family will die. Killer on the road. Yeah. 네, 이게 가사도 되게 음울하고 뭐 길에 뭐 살인자가 있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여기 오피셜 뮤직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1900 여기 밑에 보면 71년에 처음 나온 노래고 그때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없는데 뭐가 오피셜 뮤직비디오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도어스의 리더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 그 비틀즈하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룹이죠. 이 사람이 짐 모리슨인데 스스로를 되게 마치 19세기 상징주의처럼 그 부르주아 사회에 반항하는 인간으로 자기를 규정을 하고 굉장히 좀 방탕하게 살았죠. 뭐 마약, 술, 뭐 무슨 이런 일탈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마약 과용인가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변사체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도어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낭만주의 얘기했을 때 윌리엄 블레이크 얘기했었잖아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시인이기도 하고 이제 화가이기도 한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어떤 식구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각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부르주아 사회를 탈출하고 이 세상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세기말 예술가들의 정서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부르주아 세계에는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세계 속에 어떤 신비라든지 수수께끼라든지 뭔가 우리의 말하자면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다들 조직의 나사목 같이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뭔가 나사가 빠진 그런 사회고, 그러나 우리 예술가들은 그것을 꿰뚫어서 그 속에 숨은 신비라든지 미스테리, 어떤 초월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19세기의 시인들에게 초월적이라 하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초월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개인이 만들어낸 그러한 주관적인 세계죠. 그래서 초현실적인 환각. 네, 언어는 사물을 설명하는 대신 현실과 무관한 그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보통은 하나의 사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랭보와 같은 시인의 시 속에는 언어는 그 역할을 끊고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판 말라르메가 있는데요. 말라르메는 그 겉으로는 랭보나 보들레르처럼 그렇게 뭐 방탕하게 살거나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조금 얌전한 편이라서 겉으로는 그냥 영어 교사를 했어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굉장히 시인으로서의 야심 같은 게 숨어 있고, 그래서 매주 그 자기 집에서 그 당시 상징주의 예술가들의 모임을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클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자, 말라름의 시도. 근데 말라름의 시는 되게 난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난해한 축에 속하지 않는 시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시를 또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경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징주의의 논리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치 시인이 그냥 이 장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 감정이나 직접적인 자기의 행동, 개입 이런 게 없죠.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일상의 장면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일상의 장면인 것 같은데 볼수록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창백한 성녀가 있다는 건데요. 성녀가 뭔가 책을 보고 있는 건지 하프를 켜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어떤 성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도 여전히 똑같아요. 램보의 시처럼 사실은 자기의 내면, 자기의 정신 속에서 창조한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외부 세계에다가 그냥 갖다 씌우고 자기는 그냥 구경꾼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내면에 창조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상징주의 시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가 다 언어의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특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뭘 의미하죠? 이렇게 묻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1대1의 대응 관계가 어차피 없고 무언가 하나는 숨겨져 있죠. 그 X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말라름에는 언어의 의미 전달 기능과 단절하고 유추에 의해서 유추, 그렇죠? 유추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으면 얘랑 얘는 뭐를 닮았다, 얘는 뭐를 닮았다 이렇게 닮은 꼴을 추측하는 건데 그것도 항상 근사치로만 추측이 되는 거죠.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유추에 의해서만 이해 가능한 관념적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언어의 음악적이고 암시적인 가치를 추구했는데 사실 이거는 원어, 프랑스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우리가 음악적인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절대시, 순수한 미 이런 걸 추구해서 한 편의 시를 20년 동안 다루었다. 그래서 말라름에는 평생 동안 자기가 유일무이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책이 여러 개의 자기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수많은 시들은 말은 대문자 아트, 대문자 북, 대문자 한 편의 책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라름의 시 중에 사실 이거는 별로 난해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라름에가 쓴 시 중에 가장 난해한 시들은 네, 이분이 말라르메입니다. 사진 다 남아있다 그랬죠. 이 당시의 사람이. 말라르메가 쓴 시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건데요. 이게 시예요. 근데 꼭 그림 같잖아요. 그 언어라는 현실 세계하고 언어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언어 자체만을 가지고 언어의
유희 이거를 가지고 시를 쓰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글자를 배치하는 방식 이거 자체로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크, 아빔, 블랑시, 에딸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막 조형적으로 배치를 해요. 이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난해함의 극치고, 그러니까 언어의 비지시적인 기능, 언어가 사물을 지시하지 않고 언어들 사이에 유희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유희를 되게 조형적인 쪽으로까지 끌어들인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되면 사실 예술의 소재는 예술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의 절대화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술은 더 이상 다른 세계를 지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가리킬 뿐이죠. 예술의 내용은 이제 예술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어쨌든 미술에서의 상징주의를 보면요. 상징주의는 시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그래도 미술에도 상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보통 고갱, 피비드, 샤반드, 르동,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제 구스타프 모로는 이제 조금 이들보다 살짝 연배가 높은 상징주의의 초기 작가인데요. 근데 고갱이 왜 상징주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갱이 그린 작품 중에 뭐 타이티에 가서 그린 것 이런 대표적인 작품 외에도 뭔가 신비스러운 장면을 그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티에 가서 그린 것들도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그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의 작품도 있기 때문에 고갱도 상징주의에 걸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르동을 얘기를 할 텐데요. 르동이 나의 목적은 인간의 감정을 아라베스크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딜롱 르동입니다. 이 르동이 이제 그 아까 말라르메가 주도했다는 그 서클 있잖아요. 상징주의 서클에 잘 모이던 멤버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이제 작품들하고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낭만주의자들이 그린 그림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굉장히 위험에 처한 인간, 자연의 힘 앞에 던져진 인간의 운명 또는 광인이나 이런 먼 동양 이런 것처럼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심연 이런 것을 추구하긴 했지만 이거는 또 하나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램보의 시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극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처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터무니없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르동은 이렇게 이 작품하고 자 르동 다 르동의 작품인데요. 공통점이 있죠. 뭐죠? 이 사람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얼굴은 얼굴인데, 그렇죠. 네, 하늘도 있죠. 네, 저 얼굴에 집착하죠. 근데 특히 어떤 데 집착을 하냐면은 잘린 얼굴에 집착을 해요. 네, 요거는 잘려 있진 않지만 꼭 죽은 사람 같고, 이거는 무슨 뭐 코로나인가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고, 얘는 눈알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람 작품에 이렇게 계속 어떤 잘린 목의 모티브가 되게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막 파헤치는 그 연구들도 있는데, 물론 뭐 이거를 무슨 정신분석학으로 설명을 해서 르동의 뭐 개인적인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봤듯이 상징주의는 어차피 자기가 묘사하거나 그려낸 장면에 지시 대상을 감추어 놓죠. X 몰라요. 그래서 뭘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수수께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상징주의가 보들레르가 말했듯이 세상이 다 암호, 세상 속에 비밀이 있고 모든 사물은 암호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의 역할은
그 암호를 푸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암호를 푸는데 그 암호가 정확한 답이 없죠. 그 예술가 자신도 그게 1대1의 대응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오히려 반대로 명확하게 해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예술가,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오히려 반대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A면 A고 뭐 목이면 목이고 얼굴은 얼굴이고 뭐 창문이면 창문이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물들이 사실은 A가 아닐 수도 있다. 창문이 아닐 수도 있다. 목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X로 오히려 그것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 수수께끼를 푼다라고 하지만 암호를 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암호를 심어 넣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그걸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암호를 내가 풀었다. 나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늘에 떠다니는 목이라든가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또 특히 유명한 게 이렇게 흑백에 목탄으로 그린 드로잉 같은 것이 유명한데요. 그리고 판화 특히 흑백의 판화들이 또 유명해요. 여기 이것도 지금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무슨 에드벌룬 같은 게 생겼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눈동자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상징주의 화가들이 관심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화의 이야기인데 사이클롭스라고 해서 왜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괴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떤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신화를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르동이 스스로 이거를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흑백에 이제 드로잉이나 판화 시절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막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뭘 묘사했는지 알기가 좀 어렵죠. 무슨 해마 같기도 하고 무슨 불상 같기도 하고 그 르동은 뭔가 이국적인 풍경,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형적인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적인 풍경이 아니라 굉장히 이국적이고 이교도적인 그런 풍경을 또 많이 그렸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우선 좀 쉬다가 계속하겠습니다.